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교수의 10분 역사 카페입니다. 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동양과 서양을 바닷길을 통해서 이 왕복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아시아에서 무엇을 유럽으로 가져갔을까요? 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세 말 근대 초에 유럽인들의 먼저 어떤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이제 기독교의 이제 사상으로 살고 있었죠. 모든 삶의 중심이 기독교이고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그들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특히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어딘가에 동쪽으로 가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낙원이 있다. 즉 아시아에 가게 되면 에덴 동산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당시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 멀리 인도 어디엔가에 이 기독교 국가, 즉 사제 요한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제 요한의 나라를 도달해야 되고 그 사제 요한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슬람 교도를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찾아서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그 좀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좀 믿어왔습니다. 이제 그 콜럼버스도 사실은 이런 얘기 심취해서 멀리 이제 에덴 동산을 찾으러 사실은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했던 것인데 사실은 처음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바로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를 들면 맨더빌 여행기 같은 경우에는 맨더빌이라는 사람이 쓴 좀 기묘한 책인데 뭐 발이 우산만한 그런 사람 이야기라든지 눈이 하나인 사람 이야기 또는 머리가 없고 몸통에 눈이나 코, 입이 달려있던 사람 이야기라든지 또 머리는 개대가리고 몸은 사람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런 책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 당시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였죠.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쓴 이제 동방견문록 이 책은 이제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 중국에 갔다 와서 그 중국에 대해 쓴 이야기죠. 이런 책들을 보고 이 동방에 대한 신비감, 동방 어딘가에는 반드시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동쪽 끝에는 특히 황금으로 성이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 지판구는 오늘 일본이죠. 거기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도로에 황금이 손가락 두께만큼 깔려 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어서 그쪽을 탐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제 가득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이베리아 국가들은 이제 특히 이슬람에 의해서 오랫동안 통치를 받아왔죠. 서기 700년 그 이후부터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입을 해서 그쪽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이베리아 반도에 살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 이슬람 교도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수백 년 동안 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이슬람 교도를 이제 몰아내고 그 자기의 독립 국가를 완성한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인데 바로 포르투갈이 이제 그러한 유럽인들의 꿈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유럽인들은 이 후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후추는 이제 유럽인들한테 이제 굉장히 그 식단에서 무지하게 즐겨 먹던 그런 그 향료죠. 그런데 이 후추가 이제 유럽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다 아시아에서 특히 인도에서 수입이 되는데 그 베네치아를 거쳐서 즉 이제 그 이슬람 교도가 있는 아랍 반도를 거쳐서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에 공급하는데 굉장히 이제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후추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가서 인도에 가서 사올 수 있을까? 베네치아를 통해 사기 때문에 이제 후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직접 인도에 가서 내가 후추를 실어올 수만 있다면 정말로 대박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에덴 동산에 가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후추를 직접 사야 되겠다는 어떤 현실적인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제 대모험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그 인도나 아시아하고는 육로로밖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죠. 그렇지만 육로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 먼 길이고 또 그 당시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 어떤 교역의 양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 가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 아라비아 반도 즉 오스만 터키라든지 이런 아랍 세력들 즉 이슬람 세력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땅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건너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중개 무역은 중간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중개를 하고 그걸 이제 이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베네치아라든지 제노바라든지 이탈리아 상인들이 받아서 유럽을 공부해주는 이런 체계가 그 당시에 이제 무역 체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직거래에 대한 무역을 가장 먼저 이제 하겠다고 이제 투자를 해서 나선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은 이제 유럽의 변방으로서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나라이지만 일찍이 이제 15세기 초부터 이 해운업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특히 엔리크라는 헨리 왕자라는 항해 왕자라고 부르는 그 왕자가 직접 이제 이끌면서 이 조선업과 해운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항해에 도전을 해서 결국에는 아프리카를 도는 끝 지점인 희망봉이라 부르죠. 원래는 이제 폭풍의 곳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희망봉으로 바꿨는데 거기까지를 이제 디아즈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해서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최초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은 국가가 포르투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포르투갈이 바로 그 전면에 이제 최초로 나서게 됩니다. 여기는 리스본인데 이제 포르투갈의 이제 수도죠. 수도인데 이 리스본에서 이제 그러한 모험가들이 이제 출항을 해서 드디어 이제 인도까지의 항해, 즉 아시아까지 항해를 나서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제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인데 이 바스코 다가마는 이제 바로 이 사람이 최초로 인도까지 이제 배로서 범선을 타고서 항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시아 즉 인도 당시에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은 동인도라고 불렀어요. 동인도 그러면 뭐 인도의 동쪽이란 말이 아니라 아시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인도까지 이제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항해를 한 목적은 뭐냐면 이 당시에 카톨릭을 우리 기독교를 널리 전파를 하자. 즉 사제 요한의 땅을 좀 가보자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새로운 후추의 무역 루트를 개발해서 후추를 내가 직접 베네치아 상인들한테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인도에 가서 사오자. 사오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또 교황청으로부터도 너희들이 이제 이 동방으로 항해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다 박멸을 하고 이 사제 요한의 땅을 구하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까지 가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교황으로부터 승인을 다 받았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바스코 다가마는 드디어 이제 세 척의 배를 가지고 출항을 하게 되는데 1497년 7월 8일 날 이제 150명의 승무원을 타고 리스본을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제 동인도 즉 아시아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스코 다가마의 항로를 보게 되면 리스본 출발을 해서 아프리카를 서해안을 이렇게 연안 항해를 통해 돌아서 쭉 항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아프리카 맨 끝에 있는 이 희망봉 여기에 도달을 해서 이 희망봉을 돌아서 드디어 이 아프리카의 동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한지 그 다음 해 97년에 항해를 시작했지만 다음 해인 8년 3월 초에 이제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말린디를 거쳐서 말린디에서 이제 인도까지 가는 이제 항해를 안내해주는 길라잡이를 하나 채로 이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남서풍을 타고 드디어 인도에 도착하는데 인도의 이제 캘리컷에 이제 1498년도 5월 20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만에 도착을 한 거죠. 이 캘리컷은 오늘날 코지코드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은 이제 많은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항구로서 인도산 직물이라든지 동남아시아산 이런 향신료, 그다음에 후추라든지 계피, 정향, 계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랍 쪽하고 이제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고, 또 당시에 이제 아랍인들, 즉 이슬람인들, 그 다음에 힌두인들, 또 동남아시아인들, 이런 그 국제적인 어떤 상인들을 분배했던 그런 국제 무역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가는데, 당시에 이제 계절풍은 사실 여름철에는 이렇게 이제 남서풍, 그래서 4월부터 8월까지는, 9월까지는 이렇게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요 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서 아프리카로 돌아올라게 되면 이제 겨울 몬순을 타야 되는데, 이게 10월부터 3월까지 부는데 요 바람을 타고 이제 올 수가 있었죠. 이걸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인도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그 향신료를 꿈에 그리던 그런 후추와 향신료와 많은 그런 상품들을 이제 구매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차간 그 바스코 다 가마 일행은 이제 인도의 그 여러 가지 풍족함에 놀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보다는 당시 이제 인도와 이제 중국이 이제 더 훨씬 잘 사는 나라였는데,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활발하게 거래하고 하는 것에 놀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감명을 받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인도의 그 캘리컷의 지방 왕인 자몰린이라는 이제 그 왕을 이제 아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묻죠. 어떤 악마가 당신을 여기로 데리고 왔냐라고 묻으니까, 이제 바스코 다가마 답하기를 향신료와 기독교인을 찾으러 왔소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이제 내밀은 그 상품이 이제 뭐 모자 몇 개, 그 다음에 뭐 설탕, 뭐 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이렇게 내밉니다. 그랬더니 그쪽 상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이 나라에 오는 가장 그 볼품없는 상인도 이보다는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가마가 얘기하기를, 나는 상인이 아니라 그냥 왕이 보낸 그 사신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그때는 정말 우리 왕이 내린 정말 좋은 그런 선물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모면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자기가 가져온 상품을 이제 어쨌든 내놓고 다 팔아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후추와 향신료, 즉 후추와 정향, 시나몬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면직물, 보석까지도 이제 구매해서 가득 싣고 서둘러서 이제 캘리컷을 이제 도망치듯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길에 이제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귀환에 성공을 하게 돼서 드디어 이제 그 다 가마는 이제 귀환에 성공을 해서 1499년 8월달에 출발을 해서 이듬해 이제 무사히 포르투갈 리스본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성공에 이제 고문을 받은 이제 마누엘 1세 왕은 이렇게 이제 감히 유럽한테 나는 인도,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페르시아 정복을 하고 항해에 성공한 무역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널리 발표를 하죠. 상당히 이제 고무되어 있던 성공은 이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기존의 항로를 통해서 아닌 새로운 항로, 즉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와의 어떤 직거래를 실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기존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에서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또 이탈리아 상인을 통해서 유럽까지 왔는데,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아라비아 상인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상인들을 제끼고 직접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인도에 가서 상품을 가져오는 그런 루트를 개발했고, 그걸 또 바닷길을 통해서 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러한 동방무역으로서 많은 이득을 올렸던 이 베네치아 상인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이제 동방무역을 포기하고 이제 물고기나 잡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프랑스 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롱 섞인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 그 마누엘 1세 왕은 식료품 장사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하해서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다분히 좀 이제 좀 부러움의 어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이 바스코다마의 항해에 성공을 해서 이제 포르투갈은 더 여기 고무돼서 그 뒤로부터 2차의 카브랄을 통해서 카브랄이라는 사람 지휘해서 13척을 또 인도로 보냈고 또 3차에는 또 바스코다가마 직접 자기가 20척의 대함대를 거느리고 다시 한번 인도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1차 항해 때 많은 수모를 좀 겪었죠. 한마디로 자존심을 많이 상했죠. 인도가 그렇게 풍요한지도 몰랐고 또 자기의 물건이 그렇게 현지에서 싼지도 몰랐고 또 상당히 이제 그쪽에 이제 이슬람을 기독교를 믿지 않고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를 믿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무력으로 가서 걔들을 좀 이렇게 혼내주고 뭔가 강제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강제로 후추 교육을 독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함포를 앞세운 대포로 무장한 이런 함선 거의 뭐 군대와 같은 거죠. 그런 함선들을 이제 가지고 다시 3차 항해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차 항해에 나서서 이 향신료 자기들이 꿈에 그려 후추를 대량 구매하고 약탈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강제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적질이라든지 양민을 살해한다든지 또 이슬람 교도들을 이제 무차별하게 죽여서 이렇게 드디어 이제 포르투갈이 어떤 교역의 평화로운 교역제가 아닌 대포를 앞세운 폭력적인 그런 어떤 독재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유감없이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바스코다가마가 이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폭력적인 상거래를 유도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동아프리카의 키를와를 이제 포격을 해서 공물을 요청했다든지 또 인도의 칸난을 해결해서 사륙을 했다든지 또 무슬림들을 이제 무차별하게 처형했다든지 또그 어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꺼번에 순례자들의 배를 공격해서 이렇게 무고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